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잡플래닛에서 일하는 김지혜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취업별 전략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알려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제 배가 보이시나요? 제가 사실 다음 달에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한 달도 이제 남지 않았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아세요?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요. 먼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으로 폐로 숨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자기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에 굉장히 놀라요. 신생아들은 손싸개라는 걸 하는데요. 그걸 하는 이유는 사실은 팔과 손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얼굴을 핥히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또 모로반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애엄마들은 이걸 등 센서라고 부르는데요. 뱃속에서는 이렇게 양수라는 물속에 둥둥 떠다니잖아요. 중력의 영향도 받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려니 아이가 깜짝 놀라서 마치 불판 위에 오징어처럼 몸을 움츠려드는 걸 모로반사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등 대고 눕는 것도 사실은 적응 훈련 중에 하나인 거죠. 또 세상이 흑백으로 그리고 무척 흐리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력이 오는 데까지는 6개월가량 걸리는데요. 이렇게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고 나면 다른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고요. 낯선 사람을 보면 우는 낯가림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이에게는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은 거죠. 이런 적응 기간을 한 1년 정도 거치면 이제는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취업 이야기 할 건데 이렇게 신생아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겪으실 취업 과정이 사실은 막 태어난 신생아가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신생아들은 1년 동안 엄마 품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공간에서 세상에 적응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과 학교라는 테두리 그리고 취준생이라는 어쩌면 다들 용인해주는 어떤 정체성 안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취업 과정을 통해 학교 밖의 세상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취업 전략으로 가장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학생에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각오로 취업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러분 마인드셋을 바꾸는데 조금 무게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학생 말고 직장인, 그러니까 회사가 생각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은 올해 1년 내내 화두였던 코로나19, 이게 채용시장을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시장과 관광기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뭘 어떻게 준비하면 이 취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짚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일까요? 이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모여있고 기업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0년간 국내 100대 기업, 대기업들이죠. 100대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2008년, 여러분들 굉장히 어릴 때겠죠. 2008년 인재상은요, 1위가 창의와 도전, 2위가 전문성, 3위가 도전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요, 1위가 도전정신, 2위가 주인의식, 그리고 3위가 전문성이었죠. 재밌는 건 2018년입니다. 2018년 인재상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위는 소통과 협력, 2위는 전문성, 그리고 3위는 원칙과 신뢰입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시나요? 2008년 그리고 2013년까지는 계속 인재상 탑3 안에 도전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2018년에 들어서서는 이 도전정신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도전하는 인재를 선호하지 않는 건가? 그럴 리는 없겠죠. 사실은 도전하지 않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인재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에는 두 가지 배경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3년 그리고 2018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조금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더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장이 더뎌졌다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정기에 접어든 경제는 성장이 어려워요. 성장이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신중하게 비용을 사용하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뜻이죠. 과거에 도전 정신이 인재상에 있었던 이유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그 도전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전만큼 성장할 수 없고 무조건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사람을 뽑기에는 기업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는 도전정신이라는 단어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전하는 인재를 선호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다만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인재가 아니라 도전했으면 성공하는 인재, 그리고 성공하는 법을 아는 인재를 선호하기 시작한 거죠.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건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자소서를 쓸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알려야 할 때 도전하는 인재인 것과 동시에 내가 이 도전을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 방정식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그러니까 13년에서 18년으로 넘어오면서 생긴 새로운 인재상들, 예를 들면 소통과 협력, 그리고 원칙과 신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등장했냐 하는 거죠. 13년과 18년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경제의 변화는 다름 아닌 4차 산업혁명의 성장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08년 인재상부터 말씀드렸죠. 2008년 이전에도 기업들은 인재상이라는 걸 뽑았을 거예요. 사실은 19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대표적인 인재상은 사실 성실성이었습니다. 성실한 인재가 최고의 인재였죠. 물론 지금도 성실한 인재는 선호합니다. 하지만 관점이 조금 달라졌죠. 월급을 줬으니, 월급을 받으니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2018년 이전에는 왜 성실성이 인재상에서 높은 순위였고 그 2000년 이후에는 사라졌을까요? 로봇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로봇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사람이 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로봇만큼 성실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걔는 지치질 않거든요. 당연히 기업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인재상이기 때문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인재상의 특징보다는 사람 고유의 특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로봇과 사람을 비교해 보니 성실성보다는 사람에게 기대해야 할 부분은 도전정신, 전문성 같은 부분이었던 겁니다.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13년에서 18년으로 넘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화두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4차 산업혁명에도 로봇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름 아닌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되자 기업들은 이 인공지능을 산업 전반에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똑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야 했을 문제 해결을 많은 부분 AI가 소화해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기업 인사팀에서는 AI와 다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하면서 인재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AI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특징은요, 인공지능은 1 더하기 1을 2라고 학습하고 이만큼의 산출물을 냅니다만 인간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더해서 2명이 일을 하면 2인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2인분 플러스 알파라는 시너지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걸 팀워크, 협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그리고 AI와 달리 사람을 뽑을 때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팀워크, 협력이고요. 이 협력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찾아보니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이렇게 사람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많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원칙 그리고 상호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이렇게 2018년에 대두된 인재상은 1위 소통과 협력, 2위 전문성, 3위 원칙과 신뢰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두 번째, 관광산업에서의 인재상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관광산업, 그러니까 유명한 관광회사들, 여러분이 알만한 회사들의 인재상을 분석해보고 또 면접에서 어떤 인재를 찾고
찾고 선호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관광산업의 가장 중요한 인지상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내가 총대를 매는 것, 내가 임원이 되는 것, 내가 반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리더십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리더가 돼본 적이 없는데, 나는 회장을 해본 적이 없고, 나는 반장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 리더십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세요. 하지만 기업이 기대하는 리더십, 특히 여러분들 같은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총대 매는 리더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관광산업의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산업 특성상 서비스 직군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기본적인 특징, 기본적인 핵심은 내가 얼마나 앞서 나가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리딩할 수 있느냐에 있어요. 사실은 본인이 고객을 대할 때, 그리고 본인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일을 할 때 자신의 업무에 얼마나 주체성을 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리더십의 핵심이지, 반드시 총대를 매는 것, 감투를 쓰는 것이 리더십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고졸이건 대졸이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을 뽑는데 왜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대기업들은 어떤 급수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건 함께 일하는 벤더사들과 하청업체를 두루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어느 정도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리딩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관광산업 인재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기업이 인재상으로 이야기하는 창의성과 굉장히 유사한 단어입니다. 보통 창의적인 인재를 선호한다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 특히 나는 그림도 못 그리고 나는 음악도 못해,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또 내가 발휘해야 될 창의성이 어떤 형태의 창의성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창의성, 기업이 이야기하는 창의성을 이야기할 때 보통 예를 드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린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두 가지 직무를 떠올려요. 하나는 예술가, 또 하나는 발명가입니다. 자, 예술가가 창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굉장히 새로운 기법으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묘사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발명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편, 우리가 은연중에 알고 있었지만 표현해내지 못했던 그 불편함을 포착해내고 그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가는 세상에 없던 방법으로 묘사하는 사람이지만 발명가는 세상에 없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창의성이란 바로 이 발명가에 가까운 창의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야기하는 창의적인 인재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는 사실은 같은 말인 거죠. 관광산업이 신입사원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리더십과 맥락이 같습니다.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고객을 대면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신입사원이 고객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입이나 관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를 주체적으로 소화해야 하고 그 순간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죠. 또 근데 이 한 명 한 명의 신입사원이 하는 실수가 고객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가서 나중에는 엄청난 컴플레인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산업에서는 어떤 업종이냐, 어떤 세부 업종이냐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 이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관광산업 인재상의 마지막은 앞서 여러 번 나왔던 단어인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은 관광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산업이에요. 다른 산업과의 호환도가 높지 않으면서 융합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또 이 관광산업의 인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업계에서 굉장히 높은 몸값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값은 이 산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인데요. 특정 산업에서 연차가 쌓일수록 몸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산업 고유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려는 욕구를 기반으로 한 전문성,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관광산업 안에서도 좀 특수한 직무일수록 사실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대부분의 직군에서 보유할 수 있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직무 전문성뿐만 아니라 산업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좀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반 고등학교나 좀 보편적인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보다는 관광에 특화된 고등학교나 관광에 특화된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소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재상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19가 과연 인재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기업이 우리가 인재상을 이렇게 바꿨어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면접 질문 같은 걸 보면 면접에서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의 취지와 목적을 확인해 보면 코로나19가 인재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는요, 기업에게 사람을 뽑을 때 공동체 의식을 좀 점검하는,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태로 인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은 해야 하는데 집에 인터넷이 안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중요한 시험 혹은 우리 회사의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가족 중에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발생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면접을 보러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또 최근 구상권을 청구받아 소송당한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본인은 공동체를 위해 혹은 본인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이고 이 어떤 조직, 집단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어떤 기여를 하고 있나? 같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공동체와 개인이 충돌했을 때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건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잡혔다 확산됐다 잡혔다 확산됐다를 반복하면서 이 확산의 이유에 개인의 이기심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같은 경우도 이 개인의 이기심을 이겨내고 공동체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양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가 바꾼 인재상은요, 강도 높은 자기주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강도 높은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내가 내 일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선호하겠구나, 나의 열정을 가감없이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 강도 높은 자기주도성은 맥락이 있어요. 코로나19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나 혹은 팀별 파트근무제, 그러니까 팀 전원이 출근하지 않고 일부만 출근해서 다른 업무까지 모두 소화해내는 형태의 어떤 근무 양상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다 하더라도, 주니어 레벨을 뽑았다 하더라도 이 주니어 레벨, 이 신입사원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이었으면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대리님, 주인님, 뭐 과장님, 부장님 모두 함께 일하면서 우리 이 신입사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집에서 혼자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팀의 절반만 출근하게 되면 그만큼 업무가 많기 때문에 나한테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입사원을 뽑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 신입사원이 자기 일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것과 열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자기주도성은 자기 일을 끝까지 반드시 책임지는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더해서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그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하는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자기 스스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신입사원을 폭탄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폭탄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뻥 하고 터져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꽁꽁 싸매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뻥 터져버리고요. 문제는 이게 터져버리면 학교에서는 여러분 혼자 성적만 망가지고 말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팀이 함께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폭탄을 꽁꽁 싸매고 있는 신입사원보다는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무엇이 올바른 해결책인지 모를 때 나의 사수나 나의 상사에게 바로 SOS를 칠 수 있는 그런 적극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 그런 책임감을 가진 태도를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자기주도성, 강도 높은 자기주도성이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하는 방법,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소화해내는 어떤 구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발라내는 센스 같은 것들이 강도 높은 자기주도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코로나가 바꾼 인재상 중에 마지막은요,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근데 이 위기 대응 능력이 기존과는 조금 달라요. 기업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되냐, 어떤 사람은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해도 스트레스는 받지만 굉장히 덤덤하게 자기 일을 좀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가 터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멘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멘탈이 무너져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넘어가는 거죠. 과연 나는 괜찮을까? 나의 출근길은 괜찮을까? 퇴근길은 괜찮을까? 내 옆 사람은 안전한 사람일까? 나는 어떡하지를 한 치 앞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버리는 거죠. 이건 사실 개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패닉에 빠지는 직원보다는 코로나19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것이 본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덤덤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기업은 순발력이 좋은, 임기응변이 좋은 사람을 선호하는 건가? 기업은 조금 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사람들만 선호하는 건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은 순간순간의 임기응변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플랜 B, 플랜 C를 두고 조금 더 차분하게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분하고 변동 없이 자기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인재를 바꿔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인재들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채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일반적으로 최근에 기업들이 채용하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직무 중심 채용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취업 준비, 취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게 되셨을 거예요. 직무 중심 채용이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무슨 일을 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놓고 채용한다는 뜻입니다. 직무 중심 채용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반대 사례는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은행이에요. 은행은 행원을 뽑죠. 그리고 그 행원이 지점에서 일을 하다가 본사에 가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혹은 신용을 평가하는 평가팀으로 가기도 합니다. 직무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직무를 순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직무 중심 채용은요, 마케팅이면 마케팅, 프런트면 프런트 이렇게 정해진 직무로 사람을 뽑고 내가 이 회사를 벗어날 때까지 그 직무가 쉽게 달라지지 않는 형태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다스펙자,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업이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직무 중심 채용은 많은 스펙 중에서 직무와 관련 있는 스펙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다스펙자들이 유리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온스펙자들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스펙자라는 건 우리가 채용하려고 하는 직무에 필요한 정확한 스펙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온스펙을 선호하면서 이 직무 중심 채용 아래서는 하루 이틀 혹은 당장 취업 준비 때문에 바짝 직무를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2년, 3년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전공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직무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 직무에 맞는 경력과 경험을 쌓았을 때 유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마다 회사가 같다고 하더라도 합격 기준이나 면접 난이도, 필기시험의 난이도 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 내 어떤 선배가 어떻게 입사했대 같은 정보보다는 나와 동일한 아주 정확한 직무를 가진 또 다른 선배의 사례가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라인드 채용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은 알지 모르지만 이름을 안 받는 회사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또 어떤 출신 동아리 같은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련 경력을 쌓았는지 같은 여러분의 이력은 모두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의 특징은 나의 어떤 학력과 나의 학교와 그리고 나의 성적과 나의 지역 같은 어떻게 보면 직무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는 정보를 받는다는 데 있지, 나를 그냥 면접으로 바로 보내준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채용이라는 건 사실이고요. 반대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경우는 실력만 보지 학력을 전혀 보지 않고 출신 학교에서 오는 어떤 편견이 없다 보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학벌주의니 혹은 지역유착이니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실력만 가지고 그 기업을 뚫어볼 수 있죠. 다만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기업들은 서류 과정보다는 어떤 면접 이전에 소위 말하는 그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필고사를 보는 것도 있고요. 스킬 테스트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혹은 과제를 제출해서 그 과제가 통과되면 면접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블라인드 테스트가 블라인드 채용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블라인드 채용이 훨씬 더 취업 준비에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다름 아닌 AI 채용입니다. AI 채용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AI가 검토하는 것, 면접을 AI가 보는 것. 그러니까 서류가 AI가 되는 것과 면접이 AI화 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를 AI가 하는 건요, 여러분의 이력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소서를 인공지능이 읽어내는 거죠.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자소서를 읽어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는지 같은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여러분이 지원한 기업에서 일을 잘했던 직원들의 자소서 데이터가 미리 AI에게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는 여러분의 자소서를 보면서 이 지원자는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했던 누군가와 얼마나 유사한 사람이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당연히 서류를 AI가 보는 이유는 봐야 할 서류가 너무 많은 경우이고요. 제출된 서류가 너무 많은 경우는 대기업이겠죠. 네, 그래서 AI가 서류 전형에 들어가는 경우 대부분은 대기업들입니다. AI 면접은 조금 다릅니다. 혹시 이런 시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토익 스피킹이라는 테스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AI 면접은요, 여러분이 모니터, 그러니까 컴퓨터를 놓고 면접을 진행하는 일종의 온라인 면접인데요. 건너편에 여러분 면접관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AI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이 AI 시스템이 여러분의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생각할 시간을 두고 답을 하면서 이 답변 내용을 녹음하는 거죠. AI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비언어적인 습관까지 본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우리 동공지진이라고 하죠. 바로 이 눈동자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긴장했을 때 눈동자가 흔들린대요. 우리 동공지진이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AI 면접에서 시스템은 여러분의 호흡이나 제스처 그리고 여러분의 눈동자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짓말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이 긴장하고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포착해서 그 회사 인사 담당자나 실제 면접관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면 실제 면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꼬리물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코로나가 바꾼 채용 시장의 특징도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인지상도 바꾸고 채용도 바꾸고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는데요. 우선 코로나가 바꾼 채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공개 채용이라는, 여러분에겐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이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보면 공채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돌린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이 더 이상 신입사원을 안 뽑는 거냐고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신입사원을 공채로 뽑지 않고 수시로 뽑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많은 전체 채용 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대표적인 회사가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에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돌렸는데요. 이 결과 현대자동차는 전년도 대비 신입사원을 130%나 더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3분의 1가량을 더 채용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현대자동차가 공채 폐지하고 수시로 돌린다고 해서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한 번에 빡 3월과 9월에 몰아서 뽑았던 신입사원을 필요한 직무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능한 소화 가능한 일정에 따라서 쪼개서 뽑은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공채가 수시가 됐다고 해서 채용 인력 TO가 주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번거로운 것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공개 채용, 공채가 뜨는 걸 기다려서는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언제 뜨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기업들이 많은 사람을 한 공간에 모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인적성 검사도 대규모로 볼 수 없게 되었죠. 물론 어떤 회사는 인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하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준비가 갖춰진 회사가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유로 겸사겸사 공개 채용으로 진행하던 신입사원 채용을 모두 수시로 돌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비대면 채용의 증가입니다. 비대면 채용은 말 그대로 전체 채용 과정에서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채용이에요. 삼성이나 SKT 같은 회사들은 지필고사,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조차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AI 면접을 도입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AI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중견 회사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서요. 이미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학기 그 상반기 채용 시장에서도 AI 면접을 도입한 기업들이 100곳이 넘습니다. 이 AI 면접은 완전히 면접을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비스 직군이나 영업 직군처럼 사실은 필기 능력보다는 실제로 대면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더 중요한 직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AI 면접을 본 면접 앞단에 붙여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어떤 타입을 평가해보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보다도 영업 조직이 큰 곳, 그리고 서비스 인더스트리, 또 유통 쪽에서 고객을 면담 상대해야 되는 직군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 중견 중소 기업들이 AI 면접을 도입했다고 할 수 있죠. 코로나가 바꾼 마지막 채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채용 방법에 다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구직자분들한테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채용이 줄었어요. 채용 공고가 줄어서 나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구나 라고 느꼈는데 사실은 채용 공고가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채용하는 인원이 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줄었던 거나 다름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반기에 코로나가 터져서 전반적으로 채용 규모가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몇 개의 채용 공고에 굉장히 많은
많은 지원자가 몰리게 되죠. 물론 모든 지원자들은 진심을 다해서 나를 뽑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긴 했습니다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라고 지원을 하죠. 이런 지원자들 채용시장에서는 허수 지원자라고 하고요. 우리는 흔히 묻지마 지원자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허수 지원자들, 묻지마 지원자들이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해야 하고, 검토해야 할 서류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니까 기업의 인사팀은 효율적인 채용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헤드헌팅 회사를 쓰는 거예요. 우리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아주세요 라고 전문 회사에 의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잡플래닛이나 리멤버 같은, 그리고 사람인 같은 사이트에 인재풀이라는 기업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고 나의 이력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두면요, 인사 담당자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고 싶은 인재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그 키워드에 걸리는 인재의 이력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력서를 보고 우리 회사가 찾는 인재가 맞다고 판단된다면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면접을 제안하는 방식이에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인재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외부 채용 사이트의 인재풀을 쓰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재풀을 쓰거나 헤드헌팅을 쓰는 경우 분명히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채용 계획을 알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보통 이 채용 다각화의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곤란함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잡플래닛도 헤드헌팅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저희가 7월부터 지금 매출액이 최대 매출액을 찍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상반기에 채용 시장이 쫄아들었다고 하는 그 수많은 채용 인력이 전부 다 헤드헌팅으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채용이 다각화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공채, 그러니까 채용 공고만 기다릴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지원 의사, 여러분들의 욕구를, 니즈를 발산시킬 수 있는 채널을 찾아 나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인재상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는지, 그리고 코로나가 무엇을 바꿨는지, 관광산업은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려면 관광산업에 대한 특징을 좀 아셔야 할 텐데요. 몇 가지 관광산업의 특징을 찍어보도록 하죠. 우선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의 덩치가 전체 시장의 6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행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특징이, 기업 특징이 매출액은 한 10억 이상, 종사자는 10명 미만, 그리고 10년 이상 종속한 굉장히 작은 여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곳들은 모아보면 채용 규모가 클지 모르지만 기업 하나하나의 채용 규모는 크지 않고요. 또 기업마다 경쟁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지원 기업을 골라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덩치를 차지하는 관광 숙박업, 우리 흔히 생각하는 호텔이나 이런 곳들인데요. 이런 관광 숙박업 같은 경우도 보통은 매출 100억 이상의 펜션 규모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큽니다만, 이런 곳들보다는 아무래도 채용 덩치는 호텔, 특히 특급 호텔 쪽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제가 오늘 관광 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다루면서 호텔을 좀 많이 다룰 텐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 시장에서 특급 호텔들이 고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조직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산업은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산업 특수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신입사원보다는 업계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력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관광 편의시설들의 어떤 증가 추이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관광 숙박업 사업체의 추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것들의 추이는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패키지 관광으로 많이 움직였던 편의시설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호텔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관광 숙박업이 늘어날 수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가장 최근까지 관광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좋은 공간에 아주 비싼 어떤 뿌티크 리조트가 들어서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강원도 쪽으로 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소위 말하는 풀빌라 리조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팀은 불과 20팀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전부 펜션으로 분류했던 숙박업체들이 기업화되고 체계화되고 고급화되면서 상당히 많은 관광시장에 또 다른 부흥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이들 시장이 코로나에서도 비교적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한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관광산업이 외국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 이런 뿌티크 풀빌라는 내수, 그러니까 그 내국인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사실은 코로나 여파에서 그 충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또 우리가 관광산업이라고 하지만 모바일이나 어떤 인터넷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관광산업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광산업에서 인바운드라 함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어떤 관광시장을 말하고요. 관광시장에서 아웃바운드라고 하는 거는 한국인들이 외부로 얼마나 많이 관광을 나가는가, 해외 관광을 나가는가를 아웃바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사이에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의 활용 수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로 인바운드 매출액에서 어떤 모바일 컨텐츠의 보유량, 그러니까 모바일 컨텐츠를 보유한 기업이 인바운드 매출,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하는 매출은 굉장히 적은 반면에,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는 모바일 컨텐츠가 필수라고 할 정도로 모바일 컨텐츠 의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관광 산업이 인바운드,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국인을 상대하는 시장이 아니라 한국인을 외국으로 보내는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바일 컨텐츠와 온라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두 개 시장 전체에서 모바일 어떤 그 온라인 매출액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라고 하지만 모바일이나 온라인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서 관광산업은요, 보면은 업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다른 산업에 비해서 관광산업이 더 좋거나 더 나쁜 점이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영역, 그러니까 승진 가능성이나 급여 수준, 혹은 사내문화, 또 워라밸 같은 것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시장, 관광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면요, 몇 가지 용어적인 특징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폐쇄성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어요. 폐쇄성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외부와의 교류보다는 내부를 좀 더 공고히 하는 특징이라는 건데요.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번 관광 인더스트리로 들어가면 이직이나 전혀 다른 커리어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이유는 시장 특성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산업이라는 산업 특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타 산업에서도 교류가 많이 없는 편이고요. 또 이 내부에서도 전문성이 아주 특수하게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근속과 커리어 연속성에 대한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초봉보다는 오랫동안 근속했을 때, 그리고 특정 직무의 커리어를 계속 누적했을 때 연봉 인상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 폐쇄성이 굉장히 좀 강력하고 공고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시장이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당히 많은 신입사원들이 인더스트리를 벗어나는 속도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다소 빠른 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수제입니다. 이거는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몇 개 인더스트리에서 보이는 특징인데요. 대부분의 직군이 사수와 부사수 체계에서 산업의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다른 산업은 이렇게 사수제를 채택하는 직무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관광산업은 거의 모든 직군에서 사수와 부사수 구조인 사수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좀 보수적인 문화를 만드는 서비스 산업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주니어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한, 훌륭한 인재인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만큼 많은 주니어, 많은 신입사원이나 많은 수습사원을 채용하고
이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는 형태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은 보통 관광산업에서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수습을 많이 돌리고 인턴을 많이 돌려서 그중에 정규직 오퍼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비율 물론 다른 산업도 굉장히 높습니다만 특히 관광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업에서 중요한 어떤 서비스 마인드, 서비스 정신 같은 경우 사실은 면접에서 발라낼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면서 그 특징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 관광산업 존마켓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경력직의 강력한 협상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은 검증된 경력직이 굉장히 높은 협상력을 보유해요. 그만큼 희소하기 때문인데 워낙 업무 강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이탈하고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잘 버티고 자기 경력을 쌓는 분들은 기업과의 거래에서 굉장히 높은 협상력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직군에서는 사실은 고용 형태, 근무 시간, 또 처우 같은 결정권을 직접 갖기도 합니다. 관광산업처럼 프리랜서들이 높은 급여를 받는 시장이 흔치는 않습니다.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기술직 중심이지 서비스나 지식 서비스가 서비스나 어떤 지식을 보유한 어떤 직무 중에서 이렇게 프리랜서에게 높은 직무를 높은 연봉을 주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만큼 산업의 특수성 그리고 경력의 협상성이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 있죠. 또 관광기업들 중에서도 이게 대형이냐 중형이냐 스타트업 벤처냐에 따라서 조금 우리나라 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대형 관광기업들은 보면요, 대부분 대기업의 계열사, 호텔, 면세, 카지노, 그리고 관광시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 관광기업들의 특징은 우선 새로운 산업 트렌드, 그러니까 디지털이나 모바일 같은 것들에 민감하고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형 관광기업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 디지털에 오리엔티드된 어떤 마인드를 반드시 갖추시는 게 중요하겠죠. 또 공채 기반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수시 채용 기반을 선호하기 때문에 서류, 인적성, 면접 과정의 통과를 해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해서 뭐 자소서를 쓰는 것부터 시작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인적성 검사와 면접을 위한 준비들을 지속해 왔어야 하는 거죠. 이런 대기업들의 계열사, 대형 관광기업들은 보통 관련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또 체험형 프로그램이나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게 소위 말하는 채용 연계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신입사원 공채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이 채용 연계로 노출되는 새로운 직무 프로그램을 먼저 주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한 직무, 그러니까 지원 직무에 대해서 자격증, 시험, 실력이 모두 요구되는 채용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많은 대기업의 계열사들은 외국어를 2개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은 중견 관광기업인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견 관광기업들은 어떤 산업 내에서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 독자적인 자생력을 가진 숙박업체나 여행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 그리고 어떤 보유 가능성이 높은 인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즉시 전력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경쟁력, 직무 전문성을 어필하시는 것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중견 관광기업의 특징은 주니어,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나 3년차 미만과 경력직에서 오는 처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조기 이탈자, 그러니까 업계에 들어간 지 2년 미만의 사원들의 이탈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직무나 사업 내용에 따라 외국어나 필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중견 관광기업에 진출하실 때에는 내가 이 기업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역량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계 관광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채용을 제법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호텔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호텔과 여행, 숙박, 중개업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외국계 기업들은 당연히 영어 능력이 필수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고요. 국내 기업과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업 경력자들의 면접 탈락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신기하죠?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문화에서 핏이 맞지 않은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계 관광기업들의 특징은 반드시 관광산업의 경력만을 우대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의 관광기업과 조금 더 상이한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외는 호텔 계열사 서비스 직군 제외입니다. 호텔 쪽의 서비스 직군은 굉장히 특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건 국내 기업이건 기본적으로 관련 업무 경력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사실은 외국계 기업, 관광기업 중에서도 어떤 여행 중개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동일한 인더스트리의 경력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이런 외국계 기업의 관광기업들은 사실은 성장 욕구가 매우 큰 주니어에게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스타트업이나 벤처의 관광기업들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곳들인데 이런 곳들은 10년 이내에 생겨났고 아주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벤처들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런 벤처 중소관광기업들이 좀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고유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비즈니스는 굉장히 마이너해, 그건 관광산업의 메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비즈니스였는데 아주 고유하기 때문에 코로나 속에서도 굉장히 잘 살아남는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0년 들어서 코로나 이후로 이런 벤처 스타트업 관광 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곳들은 사실은 관광 산업의 인재라기보다는 스타트업이나 벤처형 인재를 좀 선호하는데요. 직무 전문성보다는 여러 직무를 소화하면서 그 고유한 비즈니스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조금 더 좀 선호하는, 추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셨던 많은 인재상들 중에서 특히 이런 벤처나 스타트업들은 강도 높은 문제 해결 능력과 주도성을 요구하는 편이고요. 전혀 다른 산업 경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중간에 다른 인더스트리를 이탈했다가 관광으로 다시 진입하고 싶거나 혹은 이탈 이전에 관광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이런 벤처나 스타트업들의 경험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업계가 관광업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서비스 중심이었던,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멈춰버리기 쉬운 업계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인 곳들이 여행업인 거죠. 최근에 아주 큰 여행사에서도 200명 이상을 정리해고 하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는 게 있어야 위기 대응 능력이 있을 텐데 평소에 좀 가벼운 몸집을 자랑했던 여행사들, 서비스 업종들이 거대한 위기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 호텔 같은 경우는 나름 자생의 노력을 버티고 있는 편인데요. 올해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관광시장에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들으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시내 호텔들은요, 최근에 재택근무 패키지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뭐냐면 집 말고도 호텔에서 일할 수 있는 상품이죠. 집에서 일하면 아무래도 침대가 가까이 있고 좀 몸이 루즈해지잖아요. 이 재택근무 패키지는 흥미로운 게 호텔은 뭐 1박, 2박 이렇게 숙박을 중심으로 상품이 구축되어 있는데 재택근무 패키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간 시간에 호텔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업무 후 호텔에서 투숙하고자 한다면 할인을 해주는 구조고요. 호텔에서 커피를 제공하고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좋은 속도, 훌륭한 속도의 인터넷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택근무, 근무를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내놓는 거죠. 이 서울 시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재택근무 패키지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요. 외국인도 줄고 호텔 행사도 줄었지만 새로운 수익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텔 같은 경우 새로운 수익 모델들을 많이 시도했는데요. 또 하나는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 그리고 식음료 서비스를 출시해서 성공한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같은 곳에서는 올 추석에 70만 원가량 하는 차례상 세트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이 차례상 세트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반응으로 팔려나갈 수 있었죠. 이렇게 호텔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우리나라 관광업계 대표적인 기업들, 특히 호텔 기업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굉장히 개성이 강한 만큼 생존 의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뭐 호텔 신라 같은 곳의 어떤 장점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업계 최고 그리고 면세사업부나 이직 같은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도전의식을 발휘하고 계속 새로운 상품을 런칭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이 회사의 훌륭한 맨파워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돌파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제가 앞서 벤처기업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벤처기업의 관광업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그런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곳들이 마이리얼트립입니다. 마이리얼트립은 외국에 나가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한국에서 여행을 하는 내국인들에게도 관광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죠. 사실은 해외 관광이 줄어들면서 마이리얼트립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내국인을 위한 국내 관광 상품을 출시하면서 사실은 마이리얼트립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돌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런 시장 변화와 이런 업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 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과연 고등학생 취업 희망자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을 때 무엇이 가장 큰 취업 고민이냐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심각한 고민이다, 제법 고민이 된다를 합쳤을 때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던 건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의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진학을 하는 것이 좋을지 취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취업 준비가 부족, 그러니까 나는 스펙이 부족해 라고 느끼는 것이 두 번째 고민의 포인트였습니다. 세 번째는 고졸 채용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네 번째는 내 직무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고등학생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대학이 얼마나 유의미한지, 그리고 커리어를 빨리 시작하는 것과 대학을 빨리 시작하는 것 중에 궁극적으로 커리어에서 무엇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어떤 직무를 생각한다면 그 직무에서 롤모델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롤모델이 어떤 커리어 패스를 밟았는지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취업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취업 준비가 만약에 정말 스펙을 의미한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블라인드 테스트나 그리고 수많은 스킬 테스트를 통해서 사실은 능력이 있다면 서류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양한 기회를 얻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그 직무의 기초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건 추가적인 시간을 수요하더라도 그 직무 능력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어떤 커리어 패스를 재설계할 수 있겠죠. 또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관광업계 출신들을 덜 선호하는 것처럼 실제로 최근에는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직무 간의 어떤 직무 간의 융합 그리고 산업 간의 경계가 굉장히 흐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직 시장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가파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직장을 고르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 직장에서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직장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먼저 선명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나의 스펙과 나의 경력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반대로 인사 담당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왜 고졸 사원을 채용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게 뭐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대졸자에 비해서 직무 역량이 부족하니까 안 뽑는 거 아닐까? 그래서 대졸을 뽑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사 담당자들이 고졸 사원을 채용하자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태도에 대한 우려입니다.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신입 취업 준비는 세상에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생아가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는 사회인이 되는 과정을 겪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사 담당자들이 보기에는 고졸 사원들은 너무 어려서, 사실은 어리다가 이유가 되진 않겠죠.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와 애티튜드를 갖추지 못해서 입사 후에 다시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마치 신생아가 어떤 적응기를 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와 하는 것처럼 어떤 취업 준비기를 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내가 어딘가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취업 준비라는 기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번데기를 벗어내는 거죠.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떤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줄 것인지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다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고졸사원 그리고 채용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추천제를 통해서 돌아가는 형태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졸사원을 공개 채용으로 뽑아버리면 혹은 고졸사원을 어떤 공고로 뽑아버리면 그들이 우려하는 태도가 부족할 수 있는 또 마인드셋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을 발라내는 것이 무척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뿐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하고 긴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마인드로 접근해 보는 것이 시장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제가 많이 꼽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직업, 하나의 산업, 그리고 하나의 커리어를 내가 지금 만들어 가져야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관광에 특화된 어떤 학교를 다니면서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관광산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실은 관광 특성화고교를 나왔기 때문에 관광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고 익숙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직무는 하나가 아닐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커리어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N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소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산업 간의 경계, 직무 간의 경계, 개인이 소화해낼 수 있는 업무의 경계가 굉장히 흐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편견, 그러니까 나는 특정된 산업에 들어가서 특정된 커리어를 특정된 직무로 가지고 갈 거다 라는 편견을 좀 버리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취업 고민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첫걸음에서 내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 그걸 배우기 위해 나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1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많은 기업 그리고 여러 산업의 다양한 면모를 다룰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취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인드셋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1시간 동안 떠든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자면 저는 사실은 인재상을 꼽을 겁니다. 회사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인재, 어떤 나비가 되어야 되는지 가이드를 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고 어려웠다면 인재상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떤 마인드로 취업에 임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할수록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마저 잘 마무리해서 원하시는 곳에 취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